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책 37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집중호우라는 것은 좁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좁은 지역이라는 것은 보통 반경 10에서 20km 지역에서 1시간에 30mm 이상, 하루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때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월에서 9월 달에 많이 발생합니다. 집중호우는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막혀버린 국도의 모습입니다. 폭우라는 것은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비가 쏟아질 때 폭우라고 합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의 모습입니다. 집중호우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이 침수된 모습입니다. 집중호우로 인도 뭄바이에 발생한 홍수의 모습인데요. 전날 30c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집중호우는 홍수의 원인이 됩니다.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 5가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활동 1번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황사현상이 있는데요. 봄에 중국이나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미세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와 가라앉는 현상을 황사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면 고비 사막이 몽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비 사막은 몽골과 중국의 북쪽에 걸쳐 있는 큰 사막입니다. 몽골과 중국의 사막에서 우리나라까지 황사가 모래먼지가 날아옵니다. 황사 발원지인 몽골의 고비 사막은 참고로 한반도의 6배 크기입니다. 황사를 대비하려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발을 잘 씻어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논이 말라있는 모습인데요. 울산시 닭의 저수지가 말라있는 모습입니다. 가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을 가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가뭄이 늦봄이나 초여름에 주로 발생합니다. 경주시 고지대인 진티마을 115가구를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이 하루 24시간 동안 안 나오니 불편해요. 댐에 물이 별로 없어서 물을 아껴 써야 돼요. 비가 올 때까지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가뭄이라는 것은 비가 계속 오지 않는 현상으로 물이 부족한 현상인데요. 가뭄이 계속되면 물이 부족해 수돗물의 양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 수돗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간 동안 물이 나오도록 제한급수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2018년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가뭄 피해의 모습입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말라버린 옥수수의 모습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말라 죽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가뭄 대비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성강댐인데요. 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와 발전, 홍수 조절을 위해 강 하천의 흐름을 막기 위해 돌, 콘크리트로 둑을 쌓은 것을 댐이라고 합니다. 댐은 높이 15m 이상이고 총 저수량은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전기를 일으키는 것을 발전이라고 합니다. 가뭄 대비 시설인데요. 소양강 댐의 모습입니다. 댐은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발생하는 물의 힘으로 전기가 생산됩니다. 물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수력발전이라고 합니다. 저수지의 모습입니다. 저수지는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농사 짓는 데 쓸 물을 가두어 두기 위해서 강이나 골짜기의 물을 막아 만든 인공 못입니다. 저수지와 댐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수지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시설이 아닙니다.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논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즉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댐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공주보의 모습입니다. 보라는 것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서 비교적 작은 둑을 쌓아 흐르는 하천을 막고 그 물을 담아두는 곳을 보라고 합니다. 공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는 하천의 물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보도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천을 가로질러 건설하여 주변의 농가밭에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쪽은 물이 더 깊고 아래쪽은 이쪽보다 물이 깊지 않습니다. 위쪽에 물이 더 깊은데요. 이쪽에 있는 물을 논밭에 끌어다 씁니다. 댐, 저수지, 보,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세 가지 다 물을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댐은 전기를 생산하고 저수지와 보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댐은 두께 높이가 15m 이상이고 저수지는 15m 이하입니다. 보도 소규모이고 두께 높이가 15m 이하입니다. 댐의 활용 목적은 다목적이고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보도 보의 위쪽에 갇힌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가뭄 대비 시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댐, 보, 저수지 등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뭄 피해를 줄입니다. 댐, 보, 저수지이지요. 이번에는 여름, 가을철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를 폭염이라고 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요. 폭염주의보는 낮에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됩니다. 폭염경보가 있는데요.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 35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폭염주의보는 33도씨, 폭염경보는 35도씨입니다.
참고로 세계의 기온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은 40도씨가 넘는 엄청난 폭염 지역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염은 하루 최고 기온 33도씨 이상일 때 폭염이라고 하고요. 열대야는 하루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인 밤을 열대야라고 합니다. 밤에 기온이 떨어지는데 기온이 떨어져 봤자 25도씨 이상, 즉 밤에도 25도씨 이상으로 더울 때 열대야라고 합니다.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온열 질환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열이 몹시 오르는 질환입니다. 열사병과 일사병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여 생기는 질병입니다. 증상은 고열, 두통, 현기증, 어지러움, 메스꺼림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열사병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온열 질환 일사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사병은 한여름에 떼약볕에 오래 쬐어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증상은 고열, 두통, 현기증, 졸도, 쓰러집니다. 갑자기 햇볕 아래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픽 쓰러집니다. 졸도라는 것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에 대해서 이것까지 꼭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사병은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없는 것이고 열사병은 중추신경계에 내외에 이상이 있습니다. 일사병은 37도씨에서 40도씨에서 발생하고 열사병은 40도씨 이상 아주 더울 때 열사병이 보통 발생합니다. 일사병은 졸도 즉 쓰러진 후에 그늘로 빨리 옮겨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게 하면 보통 30분 후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몸을 차갑게 응급처치한 후에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 진찰을 꼭 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은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여름철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여름, 가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외국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2017년 미국 텍사스주 스프링, 2019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홍수의 모습입니다. 홍수는 비가 아주 많이 내려서 하천이 흘러넘쳐서 주변의 도로나 건물 등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를 홍수라고 합니다. 홍수 예방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수 감매천 수직 제방입니다. 익산시 오동정천 제방입니다. 제방이라는 것은 물가에 흙이나 돌, 콘크리트 따위로 쌓은 두구로 어느 정도까지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홍수 예방시설에는 보도 있습니다. 공주보인데요. 보라는 것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둑을 쌓고 빗물을 끌어들이는 곳입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댐, 제방, 보처럼 빗물을 어느 정도 가두어 양을 조절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댐 제방보에 물이 어느 정도 차게 한 다음 홍수가 나지 않을 만큼 물을 조절하여 적절하게 조금씩 물을 흘려보내면 하천이 넘치지 않아 홍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름,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대표적인 게 태풍이 있는데요.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 이동하며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자연재해입니다. 태풍은 다른 말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도 합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전 세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부릅니다. 발생하는 곳에 따라서 열대성 저기압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최대 풍속이 17m 이상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것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17m/s라는 것은 1초에 바람이 17m 이상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이쪽이 미국이 있는데요. 미국에선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 하지 않고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이고요. 인도양의 벵골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아래쪽의 아라비아 해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을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허리케인은 대서양의 카브리해 북대서양 동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을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윌리도 있는데요. 남반구의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라고 하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주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을 윌리라고 합니다. 윌리는 남쪽으로 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 윌리 열대성 저기압의 이름입니다. 이번에는 태풍의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발생하면 나무가 쓰러지고 유리창이 깨지거나 간판이 날아가는 등의 피해를 줍니다. 태풍이 오면 정말 전국에 많은 나무가 쓰러지죠. 그러면 이번에는 태풍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은 평균적으로 1년에 우리나라에 3개 정도 오는데요. 1년에 3개 정도 태풍이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태풍이 7, 8월 주로 9월 달에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태풍을 대비해서 태풍이 접근해 오면 기상특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일기예보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배수구인데요. 배수구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뽑아내는 구멍입니다. 도로 배수구이고 욕실 배수구이고 싱크대 배수구의 모습입니다. 배수구에 쓰레기나 낙엽이 쌓여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배수구를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배수구에 쓰레기가 있으면 장마철에 집중호우 현상이나 태풍이 올 때 도로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도로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배수구 청소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에 장마철 태풍이 오기 전 봄에 미리 배수구를 점검하고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설은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을 폭설이라고 합니다. 2014년 2월 달에 강릉에 1m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으로 덮인 도심의 모습입니다.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눈이 쌓일 때를 대비해
염화칼슘, 소금 등을 미리 확보하고 제설 장비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왼쪽의 물질은 염화칼슘입니다. 오른쪽은 제설 장비입니다. 염화칼슘, 소금 보관함입니다. 그러면 폭설에 대비해 염화칼슘, 소금을 왜 준비해 두어야 할까요? 염화칼슘, 소금은 도로에 눈을 녹이기 위해 필요한 물질입니다. 염화칼슘이 어떤 물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 눈을 제거하기 위한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화칼슘 1g은 주변의 습기 14g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주변에 습기 14g을 흡수할 때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주변의 습기를 흡수하여 녹고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한 열이 눈을 한 번 더 녹이게 됩니다. 염화칼슘이 섞인 물은 어는 점이 영하 50도 이상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한 번 녹은 눈이 다시 얼지 않게 됩니다. 염화칼슘은 벨기에에서 만들어졌고 제설제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설제의 단점이 있습니다. 부식이라는 것은 금속이나 공기나 물 등의 영향으로 화학장력이 발생하여 삭아가는 현상을 부식이라고 합니다. 제설제는 자동차를 부식시키고 아스팔트나 인도의 시멘트를 부식시킵니다. 망가뜨리는 거지요. 또 가로수의 토용과 염화칼슘이 섞이면 염화칼슘이 땅속의 수분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나무가 물을 빨아들일 수 없어서 나무에 안 좋습니다. 제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금과 염화칼슘을 2: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현재는 염화칼슘보다 더 좋은 친환경 제설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비싸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폭설 후에는 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합니다. 행인이 길 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내 집이나 내 건물 앞에 있는 눈을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파라는 것은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많이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추위를 한파라고 합니다. 매우 추운 것을 한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최저기온이 영하 4도씨였는데 갑자기 오늘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씨로 많이 내려가는 것을 한파라고 합니다. 동파라는 것은 수도관이 얼어서 터지는 것을 동파라고 합니다. 얼동 깨트릴 파입니다. 얼어서 깨트리는 것, 터지는 것을 동파라고 합니다. 수도관 동파의 사진이 오른쪽 모습입니다. 액체인 물은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파일 때 수도관이 얼게 되면 수도관 속 물이 얼게 되면서 얼음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동파됩니다. 수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기구를 수도 계량기라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를 방지하려면 따뜻한 옷이나 스티로폼 계량기 동파 방지팩을 수도 계량기 있는 곳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피해로는 심한 추위 때문에 살이 얼어서 피부 조직이 상해를 입는
일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동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북서풍이라고 합니다. 한파 피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우 차갑고 건조하며 동파나 동상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한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인근 한강이 일주일째 이어진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2018년 한파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 한강강물이 꽁꽁 얼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봄에는 황사나 가뭄이 발생하고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폭염, 홍수, 태풍이 발생합니다. 겨울에는 폭설이나 한파가 발생합니다. 배수구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만든 길이고 동파는 수도관 따위가 얼어서 터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상은 심한 추위 때문에 살이 얼어 피부 조직에 상해를 입는 일입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